제 108회 정봉은 눈 속에서 단도를 뽐내고 손주는 술자리에서 밀기를 베풀다. 강유가 한창 말을 달릴 때 사마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길을 끊는다. 원래 강유가 옹주를 취했을 때 곽회가 조정에 급보를 올렸으므로 위주는 사마이와 상의하고 사마이의 장자 사마사로 하여금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옹주로 내려가 싸움을 돕게 했던 것이다. 사마사는 곽회가 촉병을 쳐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자 촉병의 형세가 약할 것이라 생각하고 중로에서 길을 끊고 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마사는 강유를 양평관까지 쫓아갔는데 강유가 공명에게서 물려받은 연노법을 써서 양편에 쇠뇌 하나가 화살 10개씩을 쏘아내는 살촉에 약을 바른 연노 100여 틀을 몰래 깔아놓고 일제히 쏘는 바람에 사람과 말이 맞아서 죽는 자가 부지기수다. 사마사는 난군 속에서 간신히 도망쳐 돌아갔다. 이때 국산 성중에 촉장 구하는 구원병이 이르지 않자 성문을 열고 위에 항복했고 강유는 이 싸움에서 군사를 수만 명을 잃고 폐병을 거느려 한중으로 돌아가 둔찰했으며 사마사는 낙양으로 돌아갔다. 가평 3년 8월에 이르러 사마이는 병이 들어 점점 위중해지자 두 아들을 와상 앞으로 불러 내 오랫동안 위를 섬겨 벼슬이 태부에 이르렀으니 신하로서 그 지위가 더할 나위 없다.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딴 뜻이 있지나 않은지 의심하므로 내 일찍부터 송구한 마음을 품어왔거니와 나 죽은 후에 너희 형제는 나라 정사를 잘 다스리되 부디 삼가고 또 삼가라 하며 당부하고 세상을 떠났다. 큰아들 사마사와 작은아들 사마소가 위주 조방에게 신주하니 조방은 예를 후히해서 그를 장사 지내주게 하고 시호를 내리며 사마사를 봉해서 대장군으로 삼아 상서 기밀 대사를 거느리게 하고 사마소를 표기 상장군으로 삼았다. 한편 오주 손권은 앞서 서부인이 낳은 태자 손등이 있었는데 그가 저고 4년에 죽자 낭야 왕 부인의 소생인 둘째 아들 손화를 태자로 봉했다. 그러나 손화는 전 공주와 불화해서 공주의 참소를 입고 폐암을 당한 뒤로 울화가 성에서 죽었다. 그래서 손권은 반부인의 몸에서 낳은 셋째 아들 손량을 세워서 태자로 삼았다. 이때 육손과 제갈근이 모두 세상을 떠나서 나라의 모든 권세가 제갈각에게 돌아갔다. 태원 원년 8월 초하룻날 난데없이 큰 바람이 일어나 강물과 바닷물이 전부 넘쳐서 평지의 수심이 8척이고 오주 선릉에 심어놓은 소나무와 잣나무가 모조리 뽑혀 건업성 남문 밖으로 날아가 길에 거꾸로 꽂혔다. 손권은 이로 인해 놀라 병이 들었다. 그 이듬해 4월에 이르러 손권은 병세가 위중해지자 태부 제갈각과 대사마 여대를 와상 앞으로 불러서 후사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나니 그가 제위에 있기는 24년이요 나이 71세라 촉한의 연호로 연희 15년의 일이다. 후세 사람이 지은 시가 있다. 푸른 눈에 붉은 수염 영웅이라 불렸고 능히 신하들 너루만져 충성을 다하게 하니 제위 24년에 대업을 일으키어 강동의 용처럼 서리고 범같이 도살이다. 손권이 세상을 떠나자 제갈각은 손량을 세워서 황제로 삼고 천하의 대사령을 펴며 연호를 고쳐서 건흥원년이라 하고 손권에게 시호를 바쳐서 대황제라 하고 장릉의 장사를 지냈다. 어느 틈에 세작이 이 일을 탐지해 낙양에 고하자 사마사는 군사를 일으켜서 동호를 칠 일을 의논했다. 상서 부하가 나서서 말렸다. 동호에는 장강의 험함이 있어서
선제께서도 누차 정벌하셨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각기 변방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상책일까 합니다. 그러나 사마사가 천도란 30년에 한 번 변하는 법이니 어찌 밤낮 정립한 채로 지내겠소. 나는 동호를 치려하오. 하며 주장하고 사마소도 동감한다. 손건이 갓 죽은 데다가 손량은 나이가 어리고 나약하니 이 틈을 타서 쳐야만 하오리다. 사마사는 드디어 영을 내리어 정남 대장군 왕창에게 군사 10만 명을 거느려 남군을 치게 하고 정동장군 호준에게 군사 10만 명을 거느려 동흥을 치게 하며 진남 도독 관구검에게도 역시 군사 10만 명을 거느려 무창을 치게 하여 새 길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아우 사마소를 대도독으로 삼아서 삼로 군마를 총령하게 했다. 그해 겨울 12월에 사마소는 동호 경기에 이르러 군사를 진쳐놓고 왕창, 호준, 관구검을 장중으로 불렀다. 동호의 가장 기묘한 곳이 동흥군이라. 이제 그들이 큰 둑을 쌓아 올리고 또 좌우에 성 둘을 쌓아 놓아 소호 후면의 홍격을 방비하고 있으니 제공은 부디 조심하오. 하고 왕창과 관구검에게 각각 만병을 거느리고 버려 있게 하되 아직 나아가지 말고 동흥군을 취한 다음 일제히 진병하게 하라. 라고 했다. 왕창과 관구검 두 사람이 영을 받아갔다. 사마소는 또 호준을 선봉으로 삼아서 삼로병을 총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되 먼저 부교를 놓아 동흥 큰 제방을 취하도록 하라. 만약에 좌우의 두 성까지 뺏는다면 큰 전공이니라. 라고 했다. 호준은 군사를 거느리고 부교를 놓으러 나갔다. 한편 동호에서는 태부 제갈각이 위나라 군사가 새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여러 장수를 모아서 의논했다. 평북장군 정봉이 나섬이여 동흥은 동호의 가장 요긴한 곳이라. 그곳을 잃으면 남군과 무창이 위태하오리다. 하고 말했다. 그 말이 내 뜻과 같군요. 공은 곧 수군 3,000명을 거느리고 강으로 해서가면 내가 그 뒤로 여거, 당자, 유찬에게 각각 마복은 10,000명씩을 거느리게 하고 삼로로 나뉘어 돕도록 하겠소. 연주포 소리만 나거든 일제히 진병하시오. 내 몸소 대병을 거느리고 뒤미쳐가리다. 하고 영을 내렸다. 정봉은 장령을 받아 즉시 3,000명의 수병들을 30척 배에 나누어 태우고 동흥을 바라고 나아갔다. 이때 호주는 부교를 놓고 강을 건너가 군사를 둑 위에 진쳐놓고 환가와 한종을 보내서 두 성을 쳤다. 당시 좌편에 있는 성은 동호장수 전역이 지키고 있었고 우편에 있는 성은 유약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두 성이 험준하고 견고해서 조련히 깨뜨리기가 어려웠다. 전단과 유약 두 장수는 위병의 형세가 큰 것을 보고는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그저 성지만 사수했다. 호주는 서당의 군사를 진쳐놓았다. 때는 마침 엄동인데다 또 큰 눈이 온다. 호주는 여러 장수와 더불어 크게 연석을 베풀고 술을 마시는데 문득 고하되 강 위로 전선 30척이 온다고 한다. 호준이 영체에서 나가보니 배들이 언덕에 와 닿으려 하는데 한 배에 군사가 약 100명씩 타고 있는 모양이다. 호준은 장중으로 돌아와서 장수들을 보고 불과 3,000명 뿐이니 두려울 것 없네. 하고 수하 장수에게 명하여 살피게 하고는 그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정봉은 물 위에 전선들을 일자로 버려놓고서 수하 장수들을 향하여 대장부가 공명을 세우며 부기를 취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있다. 라고 한 다음 모든 군사로 하여금 옷과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놓고 장창과 대극은 다 놓아둔 채 단도만 몸에 지니게 했다. 위병들이 보고 크게 웃으며 아무 방비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갑자기 연주포 세 방이 울렸다. 정봉이 칼을 손에 쥐고 먼저 언덕에 뛰어오르니 군사들이 저마다 단도를 뽑아들고 정봉을 따라 언덕에 오르며 와 하고 위병 영체로 쳐들어온다. 위병들은 미처 손을 놀려볼 사이도 없다.
한종이 급히 장전에 있는 대극을 쥐어들고 막으려는데 어느새 정봉이의 번개같이 놀리는 칼을 맞고 땅에 거꾸러진다. 환가가 왼편으로부터 내다르며 황망이 창을 들어 정봉을 찔렀으나 정봉이 손을 놀려 창 자루를 꽉 잡았다. 환가가 창을 버리고 달아나는데 정봉이 그를 겨누어 칼을 던지자 환가는 왼편 어깨 쭉지를 맞고 뒤로 벌떡 나가자빠진다. 정봉은 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찔렀다. 3,000명 동호 군사들이 위병영체 안에서 좌충우돌한다. 호주는 급히 말에 뛰어올라 달아나고 위병들은 일제히 부교로 달려갔는데 부교가 이미 끊어져서 태반이 강물에 빠져 죽었으며 동호 군사들에게 칼을 맞고 눈 속에 죽어 자빠진 자는 그 수를 이루 알 길이 없다. 수레와 마필과 병장기들이 모조리 동호 군사에게 노획당했다. 사마소와 왕창과 관구검은 동흥에서 패한 소식을 듣자 군사를 돌려 물러갔다. 한편 제갈각은 대군을 이끌고 동흥에 이르러 군사를 거두어서 상을 내리며 위로하고 나자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사마소가 싸움에 패하여 북으로 돌아갔으니 이때를 타서 나가 중원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을 시켜서 그를 가지고 서쪽으로 들어가 강유에게 청해서 군사를 일으켜 북쪽을 치게 하되 천하를 똑같이 나눌 것을 약속하고 한편으로는 대병 20만 명을 일으켜 중원을 치기로 했다. 대군이 막 떠나려 할 때 호련 한 줄기 흰 기운이 땅에서 일어나니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다. 장현이 나서서 말한다. 이것이 곧 흰 무지개라 군사를 잃을 조짐이오니 대부께서는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를 치심은 불가하옵니다. 그대는 어찌 불리한 말을 하여 내 군심을 해이하게 해놓는가? 대로한 제갈각이 무사를 꾸짖어 그를 참아라 했다. 이것을 보고 여러 사람이 나서서 빌었다. 이에 장현을 내쳐 서인으로 만든 후에 군사를 진격시켰다. 정봉이 나서서 아뢰었다. 위나라가 신성을 총액으로 삼고 있사오니 이 성을 함락하면 사마소가 담이 찢어질 것입니다. 제갈각은 크게 기뻐하며 그 길로 군사를 재촉해서 신성으로 내달았다. 신성을 지키고 있던 것은 아문장군 창특이었는데 동호 군사가 대거하여 진공이 오는 것을 보자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제갈각은 성을 사면으로 에워싸게 했다. 유성마가 이 소식을 낙양에 고하니 주부 우송이 사마사를 보고 말했다. 제갈각이 신성을 포위하고 있사오나 싸워서는 아니 되오리다. 동호 군사가 멀리 와서 군사는 많고 양식은 적으니 양식이 끊어지면 제풀에 달아날 것이오니 그들이 달아날 때 치면 큰 승전을 얻사오리다. 그러나 촉병이 경계를 범할까 두려우니 불갑을 방비가 있으셔야만 하겠소이다. 사마사는 그 말을 옳게 듣고 사마소에게 일군을 거느리고 가서 곽회를 도와 강유를 방비하게 하고 관구검과 호준으로는 동호 군사를 맡게 했다. 한편 제갈각은 여러 달째 성을 쳤으나 깨뜨리지 못해서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힘을 합해서 성을 치되 대만한 자가 있으면 참하리라. 이에 모든 장수가 힘을 뽐내서 성을 쳐 드디어 성의 동북쪽을 거의 허물었다. 이때 성중에서 장특은 한 계책을 정하고서 구변 좋은 사람 하나를 뽑아 고을의 문부를 가지고 5군의 영체로가 제갈각을 회유하게 했다. 위나라 법에 적병이 와서 성을 보유했을 때 성을 지키는 장수가 100일 동안 굳게 지키다가 구원병이 이르지 않아서 성을 나가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족이 죄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답니다. 장군께서는 성을 보유한 지 90여일이라 앞으로 수일만 참아주시면 저희 주장이 군사와 백성들을 모조리 거느리고 성을 나와 항복을 드리려 하옵기로 우선 문부를 갖추어 바치는 바이옵니다. 제갈각은 그 말을 정말로 믿고 군사를 거두어 성을 치지 않았다. 장특은 적의 공격을 늦추는 계책을 써서 동호 군사를 속여 물러나게 하자 그 틈을 타서 성중의 집들을 헐어 성이 무너진 곳을 튼튼히 보수해 놓은 다음 성 위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욕질을 했다.
우리 성중에 아직도 반년은 먹을 군량이 있는데 오나라 개한테 항복할 리가 있겠나? 얼마든지 싸워보자! 제갈각은 크게 노해서 군사를 재촉하여 다시 성을 쳤다. 그러나 성 위에서 어지러이 활을 내리쏜다. 제갈각은 이마에 화살 한 대를 맞고 몸이 뒤집혀 말에서 떨어졌다. 장수들에게 구호되어 영체로 돌아왔으나 상처가 심해서 고통이 막심하다. 군사들은 모두 싸울 마음이 없어졌다. 게다가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서 앓는 자가 많았지만 제갈각은 금창이 좀 뜸해지자 다시 군사를 재촉해서 성을 치려했다. 그것을 보고 영리가 군사들이 모두 병들었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하고 한마디 하니 제갈각은 다시 병 이야기를 하는 자는 참하리라! 하고 대로했다. 이 말을 듣고 군사들 중에 도망하는 자가 무수했는데 호련 고하되 도독 채림이 본부 군사를 거느리고 위로 가서 항복했다고 한다. 제갈각이 크게 놀라 말을 타고 친히 각 영체를 돌아보니 과연 군사들의 얼굴빛이 누렇고 부어서 병색이 완연하다. 그는 드디어 군사를 거두어 동으로 퇴군했다. 세작이 벌써 이것을 알아 관구검에게 고하자 관구검이 대병을 모조리 일으켜 추격했으므로 동호 군사는 크게 패해서 돌아갔다. 제갈각은 너무도 참교해서 병이라 칭탁하고 조회에도 나가지 않았다. 오주 손량은 친히 그의 저택으로 거동하여 병문안을 하고 문무 관료들도 모두 와서 뵙는다. 제갈각이 남들의 공론이 두려워 제편에서 선손을 써 여러 관원과 장수의 과실을 수탐해서 경하면 변방으로 보내고 중하면 머리를 베어 여러 사람을 경계하니 내외 관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다. 제갈각은 또 저의 신복장수 장약과 주운으로 하여금 어림군을 거느리게 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삼았다. 이때 손준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자는 자원이라 손견의 아우 손정의 증손이요 손공의 아들이다. 그는 손권이 생존해 있을 때 심히 사랑을 받아 손권은 그에게 어림군을 관장하게 했다. 갑자기 제갈각이 장약과 주운 두 사람에게 어림군을 거느리게 하여 자기의 권한을 뺏은 것을 보고 크게 노했다. 태상경 등윤이 본래 제갈각과 사이가 나빴는데 손준과 제갈각 사이가 벌어진 걸 틈타서 손준에게 제갈각이 나라 권세를 손아귀에 틀어쥐어 온갖 방자한 짓을 다하며 공경들을 살해하니 장차는 찬역할 마음까지도 먹을 것입니다. 공은 종실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일찍 도머리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한마디 하니 손준이 곧 대꾸한다. 나도 이 마음을 가진 지 오래요. 마땅히 천작게 아뢰고 직지를 주청해서 죽이기로 하십시다. 이에 손준과 등유는 오주 손량을 들어가서 보고 가만히 이 일을 아뢰었다. 짐도 이 사람을 보기가 두렵소. 매양 없애버리려 하면서도 그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제 경들이 과연 충의의 마음이 있다면 비밀이 도모하는 것이 좋으리로다. 손량이 말하자 등윤이 계책을 올렸다. 폐하께서 잔치를 베푸시고 각을 부르시되 가만히 무사를 휘장 뒤에 매복해 두었다가 잔을 던지는 것으로 군호로 삼아서 석상에서 죽여 후원을 끊으심이 어떨까 하옵니다. 손량은 윤종했다. 한편 제갈각은 싸움에 패하고 돌아온 뒤로 병을 칭탁하고 집에 있었는데 늘 심신이 몽롱했다. 하루는 우연히 중당에 나갔다가 문득 웬 사람 하나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제갈각이 꾸짖으니 그 사람이 대경실색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제갈각은 그를 잡아 문초했다. 그 사람이 아뢰는데 소인이 이번에 아비의 상세를 당하여 성내로 들어와 스님을 청해 돌아간 이의 명복을 빌려 해서 여기를 절인 줄만 여기고 들어왔는데 태부의 부중일 줄이야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를 들어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나이다. 라고 한다. 제갈각이 크게 노하여 문 지키는 군사를 불러들여서 물어보니 군사들은 한결같이 아랜다. 소인들 수십인이 모두 창을 들고 문을 지키며 잠시도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소이다.
제갈각은 대로하여 그들을 모조리 참했다. 이날 밤에 제갈각이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불안해 잠을 못 이루는데 문득 정당 안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났다. 각이 달려나가 보니 대들보가 중간에서 부러져 두 동강이나 있었다. 깜짝 놀란 그가 침실로 돌아오니 홀연 일진 음풍이 일어나며 낮에 죽인 상복 입은 사람과 문을 지키던 군사 수십 명이 머리들을 들고서 살려내라고 조른다. 그는 댄겁하고 나자빠졌다가 한동안이 지나서야 깨어났다. 이튿날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물에서 피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제갈각은 시비를 꾸짖어 세수물을 다시 떠오게 했다. 그러나 연이어 수십 대야를 갈아내와도 비린내가 그대로 난다. 제갈각이 놀라고 의심할 때 홀연 고하되 천자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태부를 어연해 부르신다고 한다. 그는 수레를 준비시켰다. 제갈각이 부문을 나서려 하는데 누렁이가 그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엉엉하고 소리를 내는 것이 흡사 우는 것과 같다. 이 개가 나를 놀리는구나. 그는 좌우를 꾸짖어 쫓아버리고 수레를 타고 부문을 나섰는데 몇 걸음도 못 갔을 때 수레 앞에서 한 줄기 흰 무지개가 땅으로부터 일어나 흰 비단폭을 느린 것처럼 하늘로 뻗쳐 올라간다. 제갈각이 심히 놀라고 괴이해할 때 신복장수 장약이 수레 앞으로 와서 가만히 고한다. 오늘 궁중에 어연을 베푸시고 청하시나 그 기륭을 모를 일이오니 주공께서는 경솔히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갈각은 그 말을 듣자 곧 수레를 돌렸는데 미처 10여 걸음을 못 가서 손준과 등윤이 말을 달려 수레 앞으로 와서 막아선다. 태부께서는 어찌하여 돌아가십니까? 네, 갑자기 복통이 나서 전자를 들어가 뵙지 못하겠소. 조정에서 태부가 회군에 오신 후로 아직 면대하셔서 정예를 펴지 못하셨으므로 특히 어연을 베푸시어 부르시는 것이요. 겸하여 국가 대사를 의논하려 하시미니 태부께서는 비록 병환이 있으시더라도 가시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등윤의 말을 듣고 제갈각이 그의 말을 좇아서 손준 등윤과 함께 궁중으로 들어갔다. 장약도 따라 들어갔다. 제갈각이 임금에게 아련하고 자리에 나가 앉자 손량이 술을 드리라고 명한다. 제갈각은 문득 의심이 들어 사양했다. 몸에 병이 있어 자는 못 들겠소이다. 손준이 한마디 했다. 대부가 부중에서 늘 약주를 자신다던데 그 술을 갖다가 잡수시지요. 그러겠소. 그는 종인을 시켜서 부중에 돌아가 집에서 만든 약주를 가져오게 하여 마음을 놓고 마셨다. 술이 두어 순 돌았을 때 오주 손량이 일이 있다 칭탁하고 먼저 일어난다. 손주는 전각에서 내려와 조복을 벗고 짧은 옷으로 갈아입는데 아내는 갑옷을 입고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든 다음에 전각 위로 성큼 올라간다. 천자께서 조서를 내리셔서 역적을 배라고 하셨다. 제갈각은 깜짝 놀라 술잔을 땅에 던지며 허리에 찬 칼을 빼어 막으려 했으나 그때는 이미 그의 머리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손준이 제갈각을 벤 것을 보자 장약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든다. 손준이 급히 몸을 틀어 피했으나 장약의 칼끝에 왼손 손가락을 베었다. 손준은 몸을 돌리며 손을 번쩍 들어 장약의 오른팔에 한 칼을 먹였다. 이때 숨어있던 무사들이 일제히 몰려나와 장약을 찍어 넘어뜨리고 칼로 어지러이 쳐서 난도질했다. 손준은 일변 무사에게 제갈각의 가곤을 잡아오게 하고 일변 제갈각과 장약의 시체를 갈대 자리로 싸서 작은 수레로 실어내어 성남문 밖 석자강 난총 구덩이에 처박았다. 이때 제갈각의 처는 마침 자기 방에 있었는데 웬 까닭인지 가슴이 떨리고 편안치 않았다. 문득 한 여종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 몸에서 온통 비비린내가 나니 웬일이냐? 제갈각의 처가 물으니 그 여종이 홀연 눈을 뜨고 이를 갈며 길길이 뛰어 머리로 들보를 받으면서 부르짖는다. 나는 제갈각이다. 간적 손준의 손에 내가 모사를 당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고 당황해서 노소가 없이 모두 울고불고 하는데
얼마 안 있다 군사들이 몰려와서 저택을 에워싸고 제갈각의 온 집안 식구들을 오조리 묶어 저자에 내다 목을 베니 때는 건흥 2년 10월이다. 전에 제갈근이 살아있을 때 아들 각의 총명을 보고 이 자식은 집안을 보존할 주인이 못 되느니라 하고 탄식했고, 또 위나라의 광록대부 장집이 일찍이 사마사를 보고 제갈각이 오래지 않아 죽사오리다 하고 말해서 사마사가 그 까닭을 물으니 위엄이 임금보다 더 떨치니 어찌 오래갈 수 있사오리까 하고 대답했는데, 이에 이르러 과연 그 말이 맞았다. 손준이 제갈각을 죽이자 오주 손량은 손준을 봉해서 승상대장군 부춘후로 삼아 중위 제군의 일을 총독하게 하니 이로부터 나라 권세가 모두 손준에게로 돌아갔다. 한편 성도에서 강유는 오를 도와서 위를 쳐달라는 제갈각의 글호를 받고 궁중으로 들어가 후주에게 아뢰고 다시 대병을 일으켜 중원을 치러 나섰다. 단 한 번 기병하여 성사하기 바랄소냐. 다시 한 번 척을 쳐서 기어이 공을 거두려네. 승부가 어찌 되려는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